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성균 씨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자택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이성균 씨가 두 종류의 마약을 상습 복용한 건 아니냐 라는 단서를 갖고 경찰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수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검찰총장이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당신들이 왜 이러느냐라는 투로 반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희생. 동아일보가 오늘 오면에 쓴 기사입니다. 누구의 희생을 의미하는 걸지 함께 보시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당에서 많은 분이 내려와야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도 다 내려놓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 안건과 범위 전권을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 내려와야 한다라는 발언에 지도부 일각에서는 그런데 총선 인재 영입은 우리 몫인데 라며 또 선을 긋는 워딩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혁신이 성공의 관건은 말로만 정권인지 진짜 정권을 주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문어발, 한국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문어는 발이 많죠? 8개. 그런데 카카오는 발이 더 많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고 결국 어제 시세 조정 의혹 금감원에 출석해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어발 위기 김범수 카카오 의장.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결국 사법 리스크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문어발식 확장 자제하겠다, 줄이겠다, 대국민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언론의 지적이 오늘 매섭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3단계 한겨레신문 오면인데요.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공습이 임박했습니다. 공습, 지상전, 새 정권 수립, 3단계 작전을 이스라엘이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중요한 건 하마스도 이스라엘도 이 무고한 민간인 희생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더 이상 민간인 희생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양측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가 어제부터 새롭게 선보인 오늘의 시사 상식, 시사 용어. 오늘은요, 바로 이겁니다. 잠재 성장률. 이 경제문 경제 기사에서 잠재 성장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중앙일보 1면에 2%마저 깨졌다 잠재 성장률 쇼크. 여기서 잠재 성장률은 뭘까? 바로 한 국가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총 동원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적정 수준에서의 최대 투입이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우리나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위기입니다. 이러다가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알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시사 용어, 시사 상식 하나씩 선정해서 여러분께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검사 출신의 특별히 마약 수사 전문이셨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의 재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 서재현 전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검찰이냐
차라리 이재명 특검팀이라 해라. 민주당 의원들의 어제 공세가 매서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어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검찰총장의 반격이 오늘 많은 저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검사가 총 숫자로 보면 한 50명 정도 보면 되는 거죠. 검찰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특검팀이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이나 수사를 사회적인 논란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이제 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입니다.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었던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백현동의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돼서 관련되어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격이 차분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검찰이냐, 이재명 TF 아니냐, 영장 기각되지 않았냐, 초라하다라는 강도 높은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자 특유의 차분차분한 어조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나하나 반박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이 맞는데 대장동, 백현동 이거 다 지난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거고 이 문제 제기 딴 데서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 이낙연 대선 후보가 먼저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들어서 새로 추가한 건 위증교사 혐의밖에 없다. 여기에 결정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전 정부부터 해온 수사를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수사를 말릴 수 없는 거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랜만에 명언 날리셨네요,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수사는 거의 없어요. 예. 단지 최근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백현동 관련 수사하다 보니까 녹음 파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된 거지. 이것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고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경선 과정에서 특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의원이 계속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대충 수사해서 그냥 뭉개버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렇게 시간이 끌지 않았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장동만 관련해도 실질적으로 뭐 정진사였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윗선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밑에까지만 수사하고 수사를 덮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인허 갖고는 시장에 있는데 시장이 죄가 없다 하더라도 성남시장이 죄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까지 조사해야 하는 거 맞지 않아요? 보고 받았느냐 아니면 여기에 관여했느냐. 근데 그런 거 없이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들은 정부에서 이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걸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300번 그런 얘기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이거 당군이래야 아무튼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사람도 뭐 몇십 명 되고 뭐 불구속된 사람과 합치면 뭐 한 40~5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에 한 번씩 압수수색만 해도 100번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자동차 압수수색하면 그래서 이거 자체를 압수수색의 횟수로 따져가지고 먼지털이식 수사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그다음에 뭐 양승태 사법 관련 수사할 때는 얼마나 압수수색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때는 적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아무리 많이 해도 말을 안 타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수수색 횟수 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차 때 지난 정부 적폐 수사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자 이에 대해서 했던 말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수사, 말릴 수 없지 않느냐. 이걸 그대로 민주당 의원에게 돌려준 셈인데 정말 수사가 살아있는 생물입니까? 보통 저도 이제 취재하다 검사분들을 만나면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야. 또 국회에 가보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야. 냉동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생물인데 정말 수사는 살아있어요? 근데 정치보다도 수사가 더 살아있는 생물이죠. 수사가 더 살아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현동 수사하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거기서 유증교사 관련 증거 나올 걸 누가 알았던가요? 그리고 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도요. 네.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했었냐면 적폐 수사를 하겠다. 항상 정부에서 많이 꺼내드는 것이 적폐 수사거든요. 그 적폐 수사를 하면 보통 생각할 때 야당 수사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당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계좌 추적 아닙니까? 그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부분, 컴퓨터 이런 걸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칼날은 적을 향했는데 그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대표 시절에 추진했던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잡아넣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생각했겠어요? 저건 분명히 댓글 조작 자체는 예. 뭐 국민의힘 쪽, 새누리당 쪽 이쪽에서 했을 것이다 예. 하고 고발 조치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수사가 살아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칼날은 적을 향했지만 그 칼날이 언제든지 나를 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사는 생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사는 생물이 맞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라는 이 말,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게 반박한 건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사는 당연히 살아있죠. 수사는 살아있다. 예, 근데 대상에 따라서 때로는 죽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가 있으면 죄값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죠. 자, 근데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 잣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면은 정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정부, 그다음에 야당,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 노동단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차고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 또 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수상 실적 부풀리기, 이거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방해 스스로 인정한 혐의들입니다. 수사가 전혀 안 되죠. 주가 조작 지금 몇 년째입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지금 재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 이제 야당 대표가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야당 대표에게만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현직 최고위원, 현역 의원,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도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왜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니까요. 차고 넘치게 하시되 적어도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적용이 될 때 수사가 공정하다 하는 것이지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선거에 이겼고 여당이니까 우리는 뭐 혐의가 있어도 수사 안 받을란다. 차라리 당신도 그 선거에 졌으니까 선거에 져놓고 뭐 수사 받아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2년 동안 검사 수십 명에, 검찰 수사관 수백 명에, 수사 보조 인력 수백 명, 여러 수백 번의 압수수색 해가지고 탈탈 털어보십시오. 저는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길 가는 사람 잡아서 탈탈 털어도 안 나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를 잡아보십시오. 탈탈 털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저는 진짜요. 위증교사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도 아니 근데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저 네네네. 이제 길 가는 사람 그것은 이제 표현을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 같고. 네. 아니 근데 지금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구속된 사람 엄청 많잖아요. 관련자들이 그렇죠. 이재명 대표 빼놓고는 이재명 대표 밑선까지는 다 구속이 됐는데 네. 그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영장 내주겠어요. 다 기소됐는데. 근데 그건 맞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다 하시라니까요. 다 하시는데 왜 기준과 잣대가 틀리냐는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쪼개기 후원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현직 최고위원 압수수색했습니까? 현역 국회의원 압수수색했습니까? 현역 광역단체장 압수수색했습니까? 왜 어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고 어디에 대해서는 못 도는 척 넘어갑니까? 김건희 여사 공흥지구 압수수색했습니까? 주가 조작했습니까? 예. 같은 기준과 잣대로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하시라니까요.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근데 왜 기준과 잣대가 틀리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왜 일체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반박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자 검찰 입장 대변하고 있는 또 전해주셨던 김광산 변호사님의 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흥미로운데 두 번째 논쟁의 지점은 이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아니 해도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했다. 376건을 압수수색하는 법이 어디 있냐? 라고 강하게 검찰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만만치 않게 반격했습니다. 적폐 수사 때 압수수색 많다는 말씀 하셨냐? 들어보시죠.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늘 그 말씀하십니다. 검찰은 왜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를 하느냐. 저희는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아예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에 그 대기업이나 재벌 또 여러 어려운 사건들 또 검찰 내부의 감찰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습니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다수당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나저나 이원석 검찰총장 참 이 한동훈 장관과는 또 스타일이 달라요. 뭔가 자붕자붕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 내가 적폐 수사도 해봤는데 압수수색 그때 더 많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때 압수수색 많다는 지적이 있었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본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다수당 대표라서 힘든가 보다라는 뼈 있는 말까지 날렸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내에서 뭐 적폐 수사도 해보고 여러 수사도 해보고 잔뼈가 굵은 수사통인데 이재명 대표 수사가 가장 힘들다. 이 말은 약간 원활한 수사를 다수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뭔가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박인 거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홀릭이다.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대기업, 재벌에 대한 수사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 수사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사고 재벌 수사도 마찬가지로 장벽이 있고 뭐 심리적 장벽, 뭐 외부적 장벽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는 이 정도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뭐 많은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수사의 기준이 이재명 대표에 대고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측근들도 다 구속돼서 압수수색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했나요? 안 당했습니다. 당대표실 압수수색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회관에도,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압수수색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응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지난해 국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연구원 우리가 사무실 하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검찰들이 들어갔는데 막아섰죠. 국감을 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이 다 나와가지고 민주연구원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거기는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랑 하나만 다리를 건너면 관계가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 여기는 어떻게 우리 당사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스크럼을 짜고 검찰들을 못 들어오게 했던 장면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지금 검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먼지 털듯이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수당 대표로서 누리는 어떤 수사로서의 강점, 수사로서의 어떤 다른 위치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의 어떤 그 녹록치 않음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 속에서 전 녹아나고 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재현 전 부대변인 앞서서 이제 검찰 측 입장 전해드리던 중에 이런 멘트가 확 귀에 들어왔는데 이른바 요즘 MZ 세대 용어로 영장 기각 만능 무죄.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계속 그 말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영장이 기각됐으니 수사가 초라하다, 수사 성과가 초라하다, 실적이 없다, 책임져라, 뭐 한동훈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 수차례 반복됐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 지적하기론 대장동, 백현동 위례 관련돼서 이미 핵심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고 심지어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관계자도 나오고 법원에서 이미 영장도 발부가 된 사안. 이 말은 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의 상당한 성과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단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몇 번은 국회에서 방탄이 됐고 최근에 이제 기각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가 뭐 성과가 없다, 초라하다라고 민주당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민주당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국민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제 김승희 이제 대통령 의전 비서관 관련해서 신속하게 사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그 부모로서 자식의 문제를 덮는 행위에서 대통령실 특히 용산에서 관여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문제로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앞서 그 김재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이재명 당대표가 몸통이고 모든 범죄자의 최대 수혜인데 왜 그 집에 대해서 그리고 또 휴대폰도 압수수색하지 못했냐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저는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검찰총장에 있어서는 뭐 조직의 대표적인 리더시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이런 정당화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압수수색 강도보다는 우리가 박근혜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그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때는요 3년이 아닙니다. 3개월이면 신속하게 수사해서 재판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합니다. 야당 대표라서 이렇게 30년 동안 수사하기 어렵다. 그러면 본인들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에 대해 대표를 압수수색도 못하고 2년 동안 수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무능한 걸 자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수사라고 하셨지만 백현동이라든지 뭐 성남FC 다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버카 의혹도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다 종결된 사건이 살아버렸습니다. 검찰에서. 그 살아있는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압수수색 강도 뭐 횟수보다는 신속하게 한 3개월, 6개월 수사하고 재판에서 서로 이제 입장을 이렇게 논쟁해서 죗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수건 사업인 것처럼 2023년 최대 목표처럼 설정해놓고 모든 공권력이잖아요. 이게 검찰은 50명이잖아요. 연봉이 얼마겠습니까? 우리나라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야당 대표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에너지를 총낭비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은 검찰이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카 의혹이 종결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관련 혐의에 대해서 일부 불송치가 된 것이지 법카 의혹 자체가 종결된 적은 없었다라는 점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반박을 해서 이게 또 한 번 김의겸 의원이 허위 취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차장에게 추가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의겸 의원의 새로운 문제 제기 들어보시죠.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도 있습니다.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초대를 한 주체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십니다. 또 이분이 회장을 위해서 아주 그냥 뭐 몸을 던져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장님이 뭐 사고를 쳤을 때 이분이 몸을 던져서 해결을 하시고 그래서 징역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을 이정섭 차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어요. 과연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걸 혹시 본인이 이렇게 썼는데 이 비용을 지급을 안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지급을 했는데 아니 지급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저렇게 시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스키장 아닙니까? 폐쇄한 스키장에 예. 우선 이정수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업무 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이 뭐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을 제기했던 그 현직 수사팀의 차장 검사와 관련된 추가 의혹인데 코로나 기간이라 이용이 금지된 스키장을 전세를 내서 본인이 수사해왔던 재벌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인데 많은 이 언론의 취재팀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 차장에 대해서 입장을 취재한 결과 첫째, 스키를 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놀이하는 사진을 김의겸 의원이 스키장을 단독으로 전세를 내서 이용을 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점 반박을 했어요. 두 번째, 리조트에 각각 갔다가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인사를 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고 해당 검사는 반박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용도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했다라고 이 차장 검사는 반박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 검사가 본인이 수사를 해오던 재벌그룹부터 접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차장 검사는 저 기업을 수사한 적이 없다. 저 기업의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던 입장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김의겸 의원이 이번엔 취재를 잘한 건 맞습니까? 제가 볼 땐 또 헛발질한 것 같아요. 일단요, 저 사진을 만약에 있었으면 확인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이정섭 차장이 그 당시는 부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그룹과 관련 수사를 했는지 여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이정섭 차장 검사 찾으면 이전에 어떤 수사를 했고 특수통인가 아니고 그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럼 최소한 인터넷에 한번 좀 뒤져보고 그다음에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인터넷을 접속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룹 부회장하고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접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뭐 그건 뭐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접대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왜냐하면 수사를 한 대상도 아니었고 뭐 인간관계 있으면 어디 리조트에서 만났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같이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결제를 했는지 여부, 누가 결제했는지 여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 사진에서는 스키 타는 사진이 없어요. 예. 그 스키장이 폐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저 스키장을 뭐 전세 내듯이 그러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아니 폐쇄된 스키장을 통으로 전세를 내서 자기들끼리 이용하면 뭐 황제 스키장 이용 이런 게 될 텐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스키를 탄 사진은 없고 그냥 아이들이 눈에서 눈 감고 노는 사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스키 타는 사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폐쇄된 스키장이기 때문에 전세 내듯이 가족들이 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아이들이 지금 그냥 눈놀이하는 사진. 그렇죠. 그냥 다들 애들이 눈놀이한 사진 찍어놓고는 스키장을 전세했다. 이걸 뭐 엄청 확대 재생산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국감이니까 그렇지 국감 아닌 곳에서 얘기했으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겁니다. 국감장에서 얘기하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면책특권이 있죠. 국감장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국감이랄지 상임위 나오면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예.
편리하네요. 국회의원, 국감장에서 아니면 많은 거죠. 아니면 말고시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김의겸 의원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제 행태나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로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들을 없애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들을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도 이정섭 검사도 수원지검 차장검사니까 수사팀 그렇죠. 차장검사죠. 그럼요.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못 살게 굴기로 저는 민주당이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것이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들의 목록들을 쭉 공개를 해서 신상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이게 바로 윤사단이다라고 하면서 이 지지층들에게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연락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 하도록 방치하고 조장을 했던 일들이 바로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또 하나 이어져 가지고 이정섭 차장이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랑 전혀 무관하게 개인의 어떤 약점 같은 것들을 공개해서 그나마도 뭐 허위 사실이라는 말씀을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 자체를 계속 못 믿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 특정 검사들을 좌표를 찍어서 수사 네. 못하게 한다든지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나쁜 형태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검사 못 살게 구지 말라. 저는 게다가 이런 검사들이 문제가 있고 혐의가 있다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공수처,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서 만들어놓은 공수처, 결국 검찰들의 비위행위들 공수처가 잘 파악해가지고 뭐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게 공수처 아니었습니까? 공수처에 왜 고발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해결하시고 이 개개인들 어떤 검찰 자체를 나쁘게 만드는 수사기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전 제1야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검찰에서는 기승전 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이정섭 차장검사 죄송하지만 저분이 옷을 벗더라도 이재명 대표 수사가 중단될까요? 검찰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 다 조직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저분 특히 검찰총장께서 하셨으면 저분은 고위공직자도 아니다. 예, 그리고 수사 뭐 할 그 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김의겸 의원이 지적한 거는 저기 스키를 탄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사진만 봐도 저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 않아요. 테이블이 작은 가족 소모임이 아니고 저렇게 연회장처럼 해서 계획적인 만남 같다. 그러면 그걸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저희가 코로나지 않습니까? 다 하니까 스키장 또 폐쇄되었는데 어떻게 이정섭 차장님과 공교롭게 재벌 부회장은 저기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정섭 차장은 지금 다행히 뭐 뭘 걸 것인가에 대해서 뭐 김의겸 의원과 논쟁을 하진 않지만 본인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여러 가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처가 관련해서 가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범죄 사실 확인서를 대리로 확인해 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 아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사 저런 분을 선량한 검사를 저렇게 저희 민주당이 낙인 찍는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국감이니까 검사들도 스스로가 돌아보고 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감찰총장이라고 하신 이현석 총장에게 확인한 겁니다. 부하가 저런 것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와 무관한 할 수 있는 질이다라는 반박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전 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해서 감사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원님 말씀에 팩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전임 도지사나 뭐 그렇죠. 가족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었고요. 경기도 전직 공무원이 한 것에 대해서 재취임 전에 한 감사 결과를 그 당시에 또 재취임 전에 고발한 그 내용을 얘기한 그 것입니다. 이야기 개인적인 질문하겠습니다. 네.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 샴푸 사고 제수용품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 맞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이와 같은 것을 호도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 공직자가 그걸 사면 맞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야기만 해주죠. 또 이 빌미를 줄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예.
부총리까지 하면서 예. 외국에 출장 갈 적에 선물을 면세점에서 공적인 일로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쓴 적은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그 업무 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도윤 지사가 본인의 발언이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됐고 여파가 셌던 것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 하지만 이 공직자는 업무 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라고 종국에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법인카드 공익신고자가 어제 검찰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배모 씨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받을 처벌이 있다면은 받겠다 그런. 네, 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행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법한 내용이 있어도 처벌받을 내용이 있으면 저도 그 책임을 다할 겁니다. 네. 이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니 김건선 변호사님, 네. 공익제보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공익제보자라 할지라도 어떤 범죄 행위를 가담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적 처벌은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공익제보를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이제 공익제보의 대상, 내용 이런 걸 봐서 어떤 하급자로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 참자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개입을 한다랄지 네. 오히려 부추겼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수도 없고 또 공익제보자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조명연 씨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 알고 있었지만 심부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사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선처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공익제보자 신고자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만약에 처벌을 하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의 어떤 다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면제해 주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런가 하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성만 의원이 준 돈 송영길 전 대표에게 다 보고했다라고 재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의원 누구, 돈봉투 빼앗아간 의원 누구 이름까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실명으로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들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준 돈 보고했다. 돈봉투 의혹 재판이 있었어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중요한 일은 송영길 대표에게 다 직접 보고했다. 누군가 선거운동 자금을 대는 일들이 포함이냐 검찰이 묻자 빠짐없이 보고했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다 보고한 건이다라고 재판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얘기대로라면 송영길 전 대표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부적절한 돈을 댔고 부적절하게 전당대회 판에 돈봉투를 뿌렸다는 것도 송 전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 개연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녹취록에 담겨 있었던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일부 실명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특정을 했습니다. 일단 녹취록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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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자, 요 의원들의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호남 오빠, 해야 돼 오빠라는 호남 오빠들의 이름도 특정이 됐고 내가 안 주려고 했는데 누구누구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빼앗아간 의원들이라는 이름도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들의 반박이 너무 거셉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릴 때까지는 일단 저희도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호남 오빠들 이름이 공개됐어요. 부산 오빠.
일단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정근 씨, 또 윤관숙 의원, 또 강내구 전 감사, 그다음에 박용수 보좌관 이분들이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에 불법적인 자금이 유통됐다라는 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자 도생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형을 좀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아마 좀 각자 도생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건의 실체는 법원에서 더 잘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지고, 만약에 당에 이 연루된 그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통해서 연루된 의원들이 있다면 아마 다음번 곧 국회의원 선거인데 공천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료 의원들이라 좀 이제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특정이 됐어요, 이름들이. 그러니까 아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뺏어간 오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표현에 따르면, 아니면 호남은 꼭 해야 돼라는 호남 의원들, 받은 호남 의원들하고 줄 생각 없었는데 뺏어간 의원들하고 만약에 재판에서 사실로 다 인정이 된다면 누가 좀 더 나쁜 겁니까? 같죠. 같죠? 예, 예. 받은 사람이나 뺏어간 사람이나. 같죠. 예. 저는 같다고 봅니다. 법적인 형량도 김광선 변호사님 같습니까? 아니 이제 뺏어간 사람은 질이 좀 나쁠 수 있어요. 뺏어간 사람이 좀 더 질이 나쁘다. 이제 우리가 뇌물죄에 있어서도 네. 말이죠. 어떤 이제 공무원에 뇌물을 주잖아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하는데 막 그냥 차에다 놓고 가버린다랄지, 주머니에다 넣어준다랄지, 아니면 뭐 송금을 해버린다랄지, 아니면 제3자한테 전달한다랄지, 그러면 사실은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는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공무원들 있죠. 아, 저 이번 뭐 해주는데 얼마 줘. 형님 주는 김에 나도 줘. 그런데 또 이 사건 자체는 누군데 왜 누군 주고 나는 안 줘. 예. 그러면 사실 그 상태에서 개입한 사람들이 주니까 소극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자기는 안 주니까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주기 싫은데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면 법상으로 갈취는 아니지만 갈취라는 느낌 아닙니까? 네. 뺏어가는 거잖아요. 줄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질이 나쁜 거예요. 아니 뭐 전당대회 하느라 좀 고생하고 전당대회 하는 선거운동은 좀 밥줄 살줄 그 정도에 좀 많지 않은 돈이어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공소장에 기재가 될 거예요. 나중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은 뭐 달라고 요구해서 가져갔고, 어떤 경우는 그냥 소극적으로 회의하면서 나눠주니까 받아갔고, 아마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질은 나쁘지만 뭐 형량은 좀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이 녹취록과 돈봉투 의혹 어디에도 우리 전재수 의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부산 오빠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나쁘다, 똑같이 나쁘다라는 전재수 의원의 돌직구 발언도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뉴스 3가지 소식, 오늘 뉴스 많습니다. 사건도 많고요.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뜨거운 뉴스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는데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정식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했더니 올해 초 강남의 유흥업소, 그것도 유흥업소 여 종업원의 집에서, 자택에서 이선균 씨가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뿐만 아니라 경찰은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대마 외에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의심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는데요. 조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배우 이선균 씨가 이곳에서 일하는 여 종업원의 자택에서 올해 초 수차례 대마를 투약한 혐의가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그동안 내사 대상이던 이선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대마 외에도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조사 중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진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 업소 여종업원 29살 A 씨를 지난 주말 구속했습니다.
A씨가 이씨와 수십 차례 전화 통화하고 이씨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받아왔다며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업소의 20대 여종업원 B씨도 이씨와 함께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번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8명 중 이선균 씨 등 3명이 입건된 가운데 나머지 5명은 아직 내사 대상입니다. 이 중에는 유명기업 창업주 손녀와 연예인 지망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과 이선균 씨는 지인관계이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련이 아니고 다른 분을 여쭤보시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선균 씨를 소환해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선균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 많았고 팬이 꼭 아니어도 참 저 사람 반듯하고 괜찮고 가정적이고 연기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는 인상을 많이 주었던 배우였기 때문에 마약 투약 의혹에 연루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 많이 하셨죠? 마약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많이 현장에서 잡으셨을 텐데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혐의예요. 아직 혐의입니다. 일단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한다는 것은 이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뭐 진술이랄지 뭐 간이 시약 검사 이런 거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이선균 씨 소속사 측도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부정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2종류 이상의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마 말고 하나 더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 시작은 대개 대마에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대마 자체를 이제 마약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관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마약이 어떤 것인가 좀 관심이 가는데 마약에는 이제 대마가 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프로포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뭐 마취랄지 진통을 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정말 마약, 뭐 필로폰이랄지 히로폰이랄지 코카인이랄지 LSD랄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투약했는지 그건 이제 언론 보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 한 2, 3회 정도 자택에서 그 여종업원의 자택에서 투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 나온 건 2, 3회인데 조사해보면 훨씬 그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드러난 건 횟수는 뭐 몇 회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이제 횟수는 많은데 유한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마약 뭐 한두 번 이렇게 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향정신 의약품 뭐 100회 이상 처방받았고 하고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상 드러나서 밝힐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마약은 이제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 그런 건 밝힐 수가 없지만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가 이제 종류는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피의자를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곧 언론 보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인데 저 여종업원 A 씨가 이선균 씨가 저 A 씨로부터 협박과 그 마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협박으로 인해서 수억 원을 건넸다라고 특정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여종업원 A 씨 그 집인 거죠. 그렇죠. 같은 동일 인물인 거죠. 예. 근데 원래 이 수사가요. 인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건데 인천 경찰청에서 한 이유는 이제 인천에 있는 항만동으로 마약이 많이 들어와서 인천 경찰청 내에 마약 전담반이 활성화돼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약은 거의 첩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첩보에서 하는데 유흥업소에서 이제 마약이 거래된다는 그런 첩보, 그건 이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종업원 수사를 하는데 여종업원 2명이 이제 마약을 투약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마약 할 때는 계좌를 다 추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선균 씨가 돈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돼서 거기서부터 단서가 나온 거군요. 아니 그래서 여종업원 계좌를 이걸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해봤더니 하다 보니까 3억 5천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큰 돈이 입금됐느냐? 이제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성균 씨가 3억 5천을 입금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여종업원 이 유흥업소의 이제 실장이라고 불리는 여자하고 같이 여자 자택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약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실장이 이성균 씨가 마약 투입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돈을 뜯어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성균 씨의 주장이죠. 그렇죠.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3억 5천 정도 네.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성균 씨도 그 갈취죄로 공갈로 이제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뭐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는데 결국 이 여자 실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충격받는 게 이성균 씨는 다 가졌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연기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하는 작품들이 다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고 작품 속의 캐릭터도 선한 열정적인 역할을 배역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이뤘고 아내도 사실은 유명한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가정적인 모습, 화목한 모습, 빌딩도 많으시고 근데 왜 마약을 하느냐? 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데 마약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극한 직업이라서 마약에 손을 댄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 투약은 이제 호기심에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난 한 번만 하면 하고 과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겠다 하는데 이제 한 번 한 사람이 사실은 그걸 끊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하는데 이제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워낙 그 마약을 투약하면 막 도파민이 활성되면서 막 몸이 굉장히 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0.03g 했어요. 근데 이걸 한두 번 하면 사실 처음 상태에 업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횟수를 늘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약의 양과 횟수가 늘어난다. 그렇죠. 그럼 뇌가 이제 계속 거기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균 씨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이런 마약으로 인해서 어떤 뇌가 변하게 되면 이건 이제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게 그러니까 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사람도 마약을 일단 투약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마약이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전에 제 의뢰인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약으로 한 두세 번 정도 구치소로 갔다 왔는데 솔직히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구치소에서 나갈 날만 기다려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날 나오면 바로 마약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과연 우리 사회에 정말 마약이라는 네. 것이 엄청나게 퍼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약값이 많이 단가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대한민국에 돼버렸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4월 발언들이 이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장관이 그때 이런 말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마약이야 싶었는데 요즘 보니 한 장관의 발언이 맞았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마약의 가격이 뭐 피자 한 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입니다. 걸리면 인생 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장관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인데 무슨 마약이야라고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도 다시 들어보니 마약의 단가라는 것은 특별하게 책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특별 요인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건 위험 부담가라는 거예요. 마약의 단속을 하고 마약이 단속됐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사회에서는 위험 부담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마약 단가를 굉장히 비싸게 쳐서 마약 거래 횟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약을 단속하지 않게 되고 마약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이 위험 부담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마약 단가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는 피자 한 판 값에 손쉽게 마약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다라는
경고였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김강삼 변호사님, 여기서의 정치권의 논쟁은 지난 정부 하에서 이 마약의 위험 부담을 대폭 낮췄다라는 이른바 책임론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인데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전 정부에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어떤 특수한 수사를 하는 반부패, 강력, 뭐 마약, 증권범죄 합동 수사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했어요. 또 거기에 어떤 수사비가 필요하는데 이런 이제 공조 수사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형권에 낮췄죠. 그러면서 이제 형사부를 강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특수와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까 검찰이 기소권만 갖게 하기 위해서 형사부를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일선 검찰청에 있는 강력부, 이 강력부가 주로 하는 것이 마약과 조직폭력배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력부를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일단 6개 검찰청.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이루어졌다는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GPS라고 해서 마약의 어떤 경향을 얘기해요. GPS에서 G는 글로벌이에요. 마약이 글로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스트, P는 우편으로 언제든지 살 수 있고 S는 이제 SNS 통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마약이 굉장히 넓게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마약 사범이 많이 늘었다. 이 통계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8,000건 정도 되고요. 올해 이제 연말이 되면 한 2만 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험 부담,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까 위험 부담이 낮아지니까 마약 가격이 싸졌다. 이것도 사실과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헤로인 공급량만 하더라도 최근 2, 3년 전에 비하면 헤로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인 공급량이 5배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종 마약이 있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화합 조합물을 통해 가지고 신종 마약을 만들어내는데 생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통해 가지고 대면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SNS 등등을 해 가지고 비대면 거래를 하다 인건비가 보니까 줄어들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 가격이 2, 3만 원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마치 전 정부가 마약 사범들 활기를 치는데 잡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렇게 됐다. 아니 어느 국민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99.9% 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약 수사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틀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논박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용해인 의원과의 어제 논박인데요. 대구시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대 용해인 의원, 용해인 의원 대 홍준표 시장의 논박 들어보시죠. 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회 신고가 완료됐던 지난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 집회 제한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됩니다. 이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십니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퀴어 문화 축제를 하려면 대구시에 도리공원에도 있고 다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주말에 버스 통행 빈번한 곳에 그걸 도로를 점거하고 축제를 하겠다는 주말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도로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시법 12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중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건 내가 더 알 겁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법은 내가 더 잘한다.
검사 출신인 법조인 출신의 홍준표 시장의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때는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시의 퀴어 축제 당시에 이 퀴어 축제를 하는 축제 측이 도로를 점거하자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들과 함께 나서서 왜 도로를 점거하느냐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든 말든 도로에는 안 돼. 아니 무슨 도로를 점거를 해? 법원의 판결문도 도로 점거하라는 판결문이 없어. 그건 불법이야. 저끼리 행사하든 말든 도로 점용하면 교통방해죄야. 그냥 안 놔도 행사 구간 이것도 도로 말고 인도로 돌아가 말이야. 버스 막을 권한 없어 경찰이. 주말에 대구 시민들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를 퀴어 축제 측이 점거를 하자 그리고 대구시 경찰이 이 도로를 통제하자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과 나서서 아니 왜 경찰이 시민의 편을 들지 않느냐라며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목입니다. 용해인 의원이 대구시 국감에서 어제 그걸 왜 지자체장이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권한 없다. 홍 시장은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없으면 누구의 권한이 있냐. 법은 내가 더 잘한다라고 설전을 벌인 셈인데요. 두 분의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대구에서 올라온 서재원 부대변인. 네. 대구 시민으로 대구시장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논외로 해서 그 용해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월권 위반, 집시법 12조 이야기에서 그냥 원칙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실 거면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 있어서 똑같은 기준으로 도로 점용 허가 불허해야 되는 것인데 유독 수많은 행사 중에 왜 퀴어 축제만 이렇게 불허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 대구시장께서는 내가 지자체 권한 있고 퀴어 축제에서는 왜 주말에 이렇게 했냐 왜 다른 곳에서 하면 되지 않냐는 것인데 저는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그렇게 주장하시면 퀴어 축제 인원이 소규모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성로 일대에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시장의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없어 판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찰이 퀴어 축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지자체장이 한 명 나가면 됩니다. 그 홍준표 시장 혼자서 나가서 경찰에게 이것은 내가 권한이 있는 것인데 왜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보는데 공무원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경찰과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저는 그 용해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하는 문제인데 핵심은 무엇이냐? 퀴어 축제만 왜 불허하고 다른 기준은 다 배제하고 왜 다 허가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서재원 부대변인의 의견은 지자체장에게 그럴 권한 없다라는 주장이시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도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뭐 퀴어 축제 하는 거 뭐 다른 공원에서 해도 상관없고 다른 데서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대구시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얻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좀 보이는데 약간 해석의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의 여진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용해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하면 도로에 대한 시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면 집시 허가제처럼 되다 보니까 헌법 위배가 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홍준표 시장은 시장입니다. 지자체의 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거고 대구 시민들의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시위 간의 이 갈등 조절,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퀴어 축제 자체를 하라 말하라고 금지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런 동성로라고 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공원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뜨거운 소식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입이 거칠어진다. 거칠어지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져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칠어져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질 수는 없지 않냐. 라는 입장. 거칠다고 뭐라고 한 사람은 딱히 없는데 해명을 또 했어요. 그럼 거칠어진 발언들은 뭐였을까?
사이비 법치다. 두 개의 혀를 가졌다. 입벌구다. 이 정도는 조 전 장관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조 전 장관이 썼습니다. 조 전 장관의 소위 거친 발언 중에 가장 흥미롭다고 할까요?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는 신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다라고 한 부분인데 살짝 조금 오글거리는 멘트이기도 한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고 있는 신은 네메시스다. 지금은 이제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중에서 제일 위에 선 거죠?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총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신군부가 집권한 거와 비슷하게 신검부가 지배했던 것이고 망나니라고 있습니다. 망나니도 칼 들고 막 술 취해서 목을 자릅니다. 피가 튀죠. 망나니의 그 모습 보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망나니처럼 칼을 검찰이 쓴다면 그 칼을 뺏어야 되죠. 비판이야 조 전 장관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 저런 말씀 해도 되긴 합니다만 언론인의 한 사람을 봤을 때 김광삼 변호사님 저런 말을 본인의 혐의가 없는 깨끗한 전재수영 같은 분이 한다면 정부에 대한 상당한 견제의 비판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일단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혐의, 1심에서 나온 유죄 그거부터 벗고서 얘기를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전 정부에서 수사기관을 다뤘던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분이라면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혐의에 대한 것부터 자유롭게 하고 나서 비판을 하든 말든 복수의 여신을 찾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로남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본인이 한 얘기 중에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벌구. 본인 일본 엄청 싫어하잖아요. 죽창가. 근데 일벌구라면 실제로는 입벌구죠. 입만 벌리면 구라. 구라는 일본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 전 장관 지금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 1심 유죄 받았잖아요. 정경심 교수 유죄 받았잖아요. 처음 다 유죄 받았음에 불구하고 자기는 무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혀는 한 개인데 두 개의 입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본인도 예전에 지금 하는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누구에게 맞는 것인지 사이비 법치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 법대 교수 아닙니까? 법대 교수인데 정말 법대 교수가 과연 인턴십 직면서를 위조하고 그런 교수가 뭐 사이비 땡땡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저런 말할 자격이 없죠. 부인이 지금 징역 받아가지고 형 집행 살았고 그다음 본인이 징역 2년 실형 나와서 지금 항소심 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 다 끝나고 무죄 받으면 저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딸까지 또 지금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있는데 딸은 또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할 수 있지만 본인은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돼요. 자숙해야죠. 반성해야죠. 자, 뜨거운 소식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당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많은 분들 내려와야 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는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이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희생 없이는 변화가.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을 얘기했고 통합을 얘기했고
희생을 얘기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빼고는 다 바꾸겠다라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보이고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간 뭐 무슨 게 이런 것도 다 자유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도 자꾸 나가려 하지 말고 너 들어라. 뭐 이런 그립도 꽉 질 것 같다라는 예상도 좀 들고요. 영남 기득권 중심들 의원들도 좀 많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시사점으로도 들리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필요한 말씀을 첫 일성으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처한 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어떤 계파 갈등, 뭐 사람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당내 어떤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6개월 총선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들이 국민의힘 구성원들 전반에게 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통합을 의식해가지고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자는 의미에서 다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남으로 좀 축소된 21대 국회 때 확 의석수가 줄으면서 영남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꾸려지다 보니까 다소 수도권 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남에 있는 기득권들을 좀 내려놔야 우리가 수도권의 변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인요한 위원장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일성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와이프와 아이를 바꿀 정도, 거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바꿀 정도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이번 총선 치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정말로 이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잘 쓰잖아요. 푸른 눈의 그 순천, 전라도 사투리 참 잘 써요. 만나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만나본 적은 그래요? 없는데 저는 이제 뭐 방송이나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돌직구쇼에는 한번 출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되게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인요한 교수를 직접적으로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굉장히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 그래요. 굉장히 강단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저렇게 유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대중에게 친근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막상 또 혁신이라는 칼을 빼들 때는 무섭다. 또 굉장히 집도이답게 의사답게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도려내는 그런 혁신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화합과 통합을 얘기했어요. 안 그래도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전라도 대통령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던 순천 촌놈이라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와서 내건 첫 일성이 싸우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딴 데 나가려고 하지 마라. 라는 통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을 해야 된다. 당내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대대적인 혁신의 길 나서길 기대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 변화를 국민적 관심에서 모색할 수 있는 분이다. 잘된 인사다. 환영하는 메시지. 반면 의구심, 천하람 당협위원장, 자칫 김은경 혁신이 될 수도 있다. 윤상현 의원, 여권 상황을 대수술할 집도이 필요한데 그 역할 할진 지켜봐야 된다. 신중론도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처럼 되면 안 된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발언들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이제 기억에 썩 남는 거는 사실 좀 없었고요. 네.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학력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많이.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김은경 혁신처럼 되면 안 된다, 민주당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요한 교수를 잘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요한 교수가 전권을 보장받았고 많은 당의 기득권들을 혁파하는 일을 작업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 속에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을 한 겁니다. 혁신위 멤버 구성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돌직구쇼 멤버인데 최근 수석대변인으로 낙점이 됐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정권을 주기로 했으니까 인요한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이 있을 거고 제시하고 제안하신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범주를 넘나들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당 내부에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이거 용산인 모르게 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조금 전 기자들과의 질문을 받았는데 인요한 몰랐다. 당에게 어떤 자리에 관해서 용산에서 얘기한 바 없다. 나도 얘기한 바 없다. 라고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용산 모르게 당에서 주도적으로 인선을 했다. 사실 그런 게 필요하죠. 김기현 대표에 대한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너무 용산에 끌려가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내 소식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 인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산과의 소통을 통해서 혁신위원장을 정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 많은 인사들을 타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굉장히 혁신위원장을 모시는 데 있어서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을 이끌어가기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진 이후에 임명직은 사퇴했지만은 여전히 이 지도부 우리 혁신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용산에서 낙점을 하는, 용산에서 딱 찍어준 누군가를 그냥 해서 혁신이가 실패한다? 김기현 대표 리더십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진짜 용산 모르게 인선한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아마 김기현 대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가장 혁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부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 차원에서 모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등등도 당에서 좀 이게 삐딱하게 쓴소리하는 사람들도 인요한 위원장은 뭐 개파 갈등이 없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다라는 당내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주제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돌아왔고 당내 화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비명이었던 고민정 의원이 아유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또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특히 삶,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이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인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비명계 고민정 의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나 부교표 던졌는데 이런 말에도 안 믿어줄 거잖아요. 라고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오시길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께서 놓지 않았던 것은 단합과 단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 대표님, 근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민정 의원 지역에 뭐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원래 지역이었죠? 추미애 전 장관이. 원래 지역구였죠.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저희들이 이제 공천을 했는데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현역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경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온다더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서 경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후보를 정할 겁니다. 네. 이제 당내에선 사실 뭐 그 시스템이 완벽하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날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근데 더욱더 엄격하게 공정하게 한다면 공정한 경선 결과가 나와야 했죠. 공정해야 맞죠. 비명계는
단결하자는 메시지에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비명계 중진 의원, 말로만 제스처. 공천 과정에서 중립적 인사 보여주겠냐? 가능성 제로. 공천 학살의 두려움 못 믿겠다. 대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옮길지 회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대표가 단결을 강조해도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개혁, 반민주적 사람들은 지지자들이 정리하겠다. 가결 오적 이런 말도 있어요. 가결 오적? 저게 어떻게 오적이 되나요? 정리 없이 단합은 개뿔 뭐 이런 말도 올라왔다고요. 당원 게시판에. 수박을 처단치 못하면 민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저 사람도 제명해야 된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대표의 화합 메시지에도 진정이 안 되는 분위기. 권칠승 의원의 발언도 준비돼 있는데 체포한 처리 과정에서 윤리심판원의 문제 실무적 검토 선행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윤리심판원 해부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윤리심판원 문제는 당헌 당규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실무적인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검토 의견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무적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논의 안 하시고? 네, 예, 없었습니다. 예. 근데 권칠승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가 화합하다고 해도 윤리위에 문제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헌 당규상 시스템, 계속 시스템이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것을 뭐 심판하자 혹은 뭐 이렇게 심판하지 말자 하는 것도 사실 월권일 수 있습니다. 당대표라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우리 민주당에 좀 모셔와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통합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여당이 이렇게 망가진 게 통합이 안 된 게 아니고 너무 통합된 거잖아요. 대통령실과 모든 것들이. 근데 민주당은 그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 개인적인 기각 결정 그리고 강서구청장에 압승했지만 여전히 통합보다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뭐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뭐 이걸 너무 제한하는 것도 저는 그게 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5년 동안 패널하면서 단 한 번도 민주당에서 어떤 제 패널로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뭐 지적하거나 뭐 이렇게 조언받거나 이렇게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행동, 행위, 그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평가받는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도직구 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김진의 더 라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원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